지금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신 그 장면, 수십 명의 경찰이 종교시설 문을 강제로 열어젖히던 그 화면, 그냥 단순한 압수수색이 아닙니다. 이건 무려 40년 동안 대한민국 사회 밑바닥에 독처럼 뿌리내린 거대 사이비 카르텔의 공식 사망 선고입니다. 이 집단, 겉으로는 종교를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수천억 원 규모의 자산과 수십만 명의 신도를 거느린 정교한 다단계 비즈니스 모델이었거든요. 심지어 국가 시스템 자체를 손에 넣으려 했습니다. 그 방법이 얼마나 치밀하고 악랄했는지 오늘은 감정적 비난 없이 구조, 팩트, 돈의 흐름, 이 세 가지 트리거만으로 이 제국이 왜 무너졌는지 파헤칩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되녀주세요. 1984년 서울 어딘가의 허름한 지하실 몇 명이 모여 시작한 이 조직이 어떻게 수십만 명을 움직이는 거대한 제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비결은 딱 하나였습니다. 인간의 심리를 완벽하게 설계한 통제 시스템이었죠. 처음 접근 방식부터 치밀했습니다. 길거리에서 갑자기 우리 교회 나오세요 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친목 모임, 독서 스터디, 무료 심리 상담, 그렇게 슬며시 파고들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이게 덫인 줄 몰랐거든요. 일단 안으로 들어오면 두 번째 장치가 작동합니다. 우리만이 진짜 진리를 안다는 선민의식이죠. 직장 다니는 평범한 30대 이씨가 처음엔 반신반의했다가 몇 달 뒤엔 나는 이제 깨달은 사람이라는 우월감에 젖어 있더라는 겁니다. 이 감각이 생기면 빠져나오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세 번째 장치가 바로 매몰 비용의 함정이에요. 이미 2년을 바쳤고 헌금도 수백만 원을 냈는데 지금 나가면 그게 다 무의미해지잖아요. 인간의 뇌는 그 손실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남는 거예요. 나오기 싫어서가 아니라 나오는 게 더 두렵기 때문에. 마지막은 완전한 차단이었습니다. 외부 정보를 끊고 세상은 썩었고 여기만 순수하다는 터널 비전을 심어줬습니다. 거기다 구원받을 수 있는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공포 마케팅까지. 내가 이 조직 안에 완전히 락인되는 구조였죠. 그런데 이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딱 하나의 전제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끊임없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 신규 유입이 멈추는 순간 이 엔진은 반드시 멈출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무너진 건 전 세계가 멈춰버린 그 시기였습니다. 바이러스 하나가 40년 동안 철벽처럼 유지되던 이 조직의 민낯을 세상 앞에 그대로 드러내버렸거든요.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집단의 내부 구조가 언론에 노출되기 시작했고 조직 안팎으로 술렁임이 번졌습니다. 신규 유입은 사실상 끊겼고 기존 신도들 사이에서도 의심의 눈초리가 생겨나기 시작했죠. 지도부가 택한 선택은 무리수였습니다. 수만 명이 새로 입교했다는 대규모 수료식을 전격 개최한 거예요. 우리는 건재하다,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신도들에게 주입하려 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았어요. 실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도부가 주장한 참석 인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조작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가장 먼저 눈치챈 건 20대, 30대 젊은 신도들이었어요. 정보 검색에 익숙하고 숫자에 민감한 세대였으니까요. 여기에 결정적인 팩트 하나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도들은 최저시급으로 근근히 버티며 헌금을 내는데 지도부는 호화별장에서 산다는 사실이었죠. 말로는 함께 고난을 나눈다면서요. 맹목적인 믿음이 차가운 의심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의심이 확산되자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젊은 층이었습니다. 한번 의심의 눈이 뜨이면 그 다음은 빠릅니다. 수백 %라는 숫자가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실제로 20대, 30대 탈퇴자 비율이 그 수준으로 폭증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10년을 바친 최 씨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숫자 하나가 이상하다고 느낀 순간부터 모든 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고요. 그렇게 떠난 사람들이 1명, 10명, 100명씩 늘어났습니다. 남은 건 오래된 신도들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이 조직에 헌신한 이제는 다른 삶을 상상하기조차 힘든 분들이요. 인구 구조가 완전히 뒤집혀버린 겁니다. 신규 유입도 없고 젊은 피도 빠져나갔으니 이 조직은 사실상 성장이 멈춘 거예요.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 자금줄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상태를 심장이 멈춘 좀비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아직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죽어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스스로 살아남을 힘을 잃은 카르텔은 결국 외부에서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자생 능력이 사라진 조직이 마지막으로 손을 뻗는 곳, 바로 정치 권력이었습니다. 방패를 살 수 없다면 방패를 가진 자들과 손을 잡으면 된다는 계산이었죠. 그리고 그 선택이 이 카르텔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문건 중에 유독 눈길을 끄는 암호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필라테스. 네, 운동 이름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 뒤에 숨겨진 실체는 운동과는 전혀 관계없는 소름 돋는 정치 공작이었습니다. 작전의 구조는 이랬습니다. 수만 명의 신도를 특정 정당의 책임당원으로 무더기 가입시키는 거예요. 당원이 되면 경선에 투표할 수 있거든요. 즉, 신도들의 머릿수를 정치적 화폐로 바꿔버리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당신 경선을 좌우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 편이 되라는 거래였죠. 내부 지침을 보면 군사 작전 수준입니다. 언제, 어느 지역에서 몇 명을 가입시킨다는 세부 계획까지 짜여 있었거든요. 신도들에게는 이걸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한 투자라고 세뇌했습니다. 종교적 헌신이라는 포장지를 씌워서요. 이 대목에서 저는 가장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순수하게 구원을 믿었던 사람들의 신념이 누군가의 정치적 도구로 철저하게 소비된 순간이니까요. 신도들은 영혼을 바쳤는데 지도부는 그 영혼을 표로 환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도박 완전히 역효과가 났습니다. 방패를 사려다가 오히려 자기 목을 치는 단두대의 칼날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수사기관의 레이더에 포착된 건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간부들끼리 나눈 은밀한 거래가 담긴 녹취 파일이 수백 개, 누가 어느 정치인에게 얼마를 건넸고 어떤 조건으로 거래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스스로 무덤을 판 셈이었습니다. 더 결정적이었던 건 정교 유착이라는 단어가 수면 위로 떠오른 순간이었습니다. 종교 집단과 손잡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함께하던 정치인들이 일제히 손을 털기 시작했어요. 정치인 입장에서 이건 치명적인 리스크니까요. 방패막이가 되어줄 거라 믿었던 세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그러자 검찰과 경찰이 움직였습니다. 유례없는 강도의 합동수사였습니다. 조직의 심장부를 정조준하며 압박이 시작됐고 외부 방패가 완전히 부서진 카르텔은 무방비 상태로 공권력 앞에 노출됐습니다. 그리고 방패가 사라진 자리에서 그동안 철저히 숨겨왔던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횡령, 배임, 추악한 돈의 흐름들이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겁니다.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건 쥐들입니다. 40년을 함께한 동지들이 수사망이 좁혀오자 돌변했습니다. 어제까지 형제였던 사람들이 오늘은 서로를 겨누는 적이 된 거예요. 폭로전의 시작은 조용했습니다. 처음엔 익명의 제보 수준이었죠. 그런데 수사가 본격화되자 수위가 달라졌습니다. 비자금을 빼돌린 건 저 사람이다. 이 지시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윗선에서 내려온 거다. 수십 년간 권력을 나눠 가지던 간부들이 각자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팔기 시작한 겁니다. 진흙탕이 따로 없었습니다. 한 간부는 회계 장부를 통째로 들고 수사관을 찾아갔고 또 다른 간부는 내부 회의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증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조직이 통제력을 잃으면 이렇게 됩니다. 내부에서부터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정치 유착 실패에 자금난까지 겹친 상황, 카르텔은 이미 빈사 상태였습니다. 그나마 남은 건 수천억 원대 부동산과 자산들이었는데 그걸 누가 차지하냐를 두고 또 다른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신도들의 피눈물로 쌓아올린 재산을 두고 벌어지는 역겹고도 처참한 싸움이었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카르텔의 숨통을 완전히 끊을 진짜 마지막 뇌관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조직이 40년 동안 팔아온 핵심 상품이 뭔지 아십니까? 돈도 아니고 인맥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육체적 영생이었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판타지였죠. 사람들이 전 재산을 바친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가족과 연을 끊은 이유도 수십 년을 헌신한 이유도 결국 이 하나의 믿음 때문이었거든요. 내가 이 조직 안에 있으면 죽음을 피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살아있는 증거가 바로 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수장의 나이가 90대 중반입니다. 영생을 약속한 사람이 90대 중반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아이러니인데 문제는 상태였습니다. 현재 그는 휠체어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수행원 2명이 부축하지 않으면 단 몇 걸음도 걷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영원히 살겠다고 선언한 사람의 실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신도들 앞에 서야 할 자리에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는 수장을 보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40년간 주입된 믿음과 눈앞의 현실 사이에서 느끼는 그 간극은 말로 설명하기 힘든 충격이었을 겁니다. 교리가 무너진다는 건 단순히 믿음 하나가 깨지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 위에 쌓아 올린 수십 년의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수장의 육체적 붕괴는 곧 이 조직 근간의 붕괴였습니다. 여기서 더 황당한 사실이 나옵니다. 죽음을 추월했다고 선언한 그 수장이 서울 최고급 병원 VIP 병동에서 거액을 들여 생명 연장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영생을 얻었다면 병원이 왜 필요합니까? 죽지 않는다면 치료가 왜 필요하죠? 신도들은 그 믿음 하나를 붙잡고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헌금을 내고 있는데 정작 교주는 수억 원의 병원비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줍니다.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최근 설교 무대에 선 수장의 모습이 예전과 달라졌거든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거나 맥락 없는 이야기를 반복하는 장면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보기에 명백한 인지 저하 증상이었습니다. 절대적인 구심점이 흔들리자 조직 내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권력의 콩고물을 노리던 측근들이 가장 먼저 동요했어요. 더 큰 문제는 후계 구도조차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장이 공백이 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결국 지휘부는 각자 도생을 택했습니다. 신도들의 헌신으로 쌓아올린 수천억 원대 부동산을 두고 눈에 불을 켠 채 서로를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직의 마지막 모습치고는 너무나 추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카르텔의 최후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한 가지만 확신합니다. 노쇠한 절대자의 심장이 멈추는 순간 40년간 유지된 가스라이팅의 장막이 산산조각 날 거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신이라 믿었던 존재가 한 줌의 재로 변하는 걸 목격한 신도들이 겪게 될 충격, 상상이 되십니까? 수십 년을 바친 삶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 그 거대한 인지 부조화를, 그 멘붕의 크기가 얼마나 클지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시나리오를 경고하고 싶습니다. 조직이 무너지기 전에 핵심 지도부가 남은 자금을 챙겨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은 교리를 살짝 바꿔서 또 다른 파벌을 만들 수도 있어요. 거대한 사기극 하나가 여러 개의 작은 사기극으로 쪼개지는 프랜차이즈화. 이게 제가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실제로 역사 속 붕괴한 사이비 조직들이 걸어간 길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이 침몰하는 함선에 남아있는 가족과 친구를 구해낼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배가 완전히 가라앉고 나면 너무 늦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을 설득해야 할까요? 감정적으로 흔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차갑고 예리한 데이터만이 맹목적 믿음의 회로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신도를 설득하려다 실패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신 차려. 네가 사기당한 거야. 라고 감정적으로 몰아붙였다는 거예요. 그 순간 상대방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립니다. 오히려 조직 안으로 더 깊이 파고드는 역효과가 납니다.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종교적 논쟁은 하지 마세요. 교리가 맞냐 틀리냐를 따지는 순간 그건 이미 그들의 홈그라운드에서 싸우는 겁니다. 대신 이 집단을 철저한 투자 사기 비즈니스로 정의하고 숫자와 팩트만 들이미세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신규 유입 성장률 마이너스 40%, 교주 개인 명의로 등록된 호화 별장, 법원의 횡령 판결문. 이건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팩트의 영역입니다. 반박할 수가 없어요. 차가운 숫자 앞에서 감정적 믿음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를 꼭 인지시켜 주세요. 영원히 살 거라 호언장담하던 그 교주가 지금 수억 원짜리 VIP 병동에서 연명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요. 이 팩트 하나가 수십 년간 쌓인 믿음의 벽에 가장 큰 균열을 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그들이 잡고 있는 줄이 구원의 줄이 아니라 파멸로 이끄는 썩은 줄임을 스스로 깨닫게 해야 합니다. 강제로 손을 떼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줄의 실체를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팩트가 유일한 무기입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악마의 장난이 아닙니다. 인간의 불안과 외로움을 정밀하게 파고든 탐욕의 결과입니다. 거짓 성벽이 무너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다시는 이런 괴물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사회적 백신을 맞는 것입니다.
완벽한 진리를 속삭이는 자를 만나면 먼저 의심하세요. 검증하세요. 비판적 사고가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수사는 계속되고 생물학적 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길을 잃은 사람들을 현실로 끌어내고 다시는 이런 집단이 생기지 않도록 함께 감시하는 것, 그게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오늘의 영싱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